자, 그럼 이제 일반 균형 분석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세무사 재정학 전체 시험 범위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 일반 균형 분석 파트가 가장 어렵다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앞에 제2장에서 후생 경제학 파트도 물론 내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사실 제2장은요.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렵다라고 느꼈던 건데 정작 거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하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초반에 어렵게 느낀 건데 사실 공부를 해보면 여기 일반 균형 분석 파트가 헷갈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수험 전략상으로는 여기 일반 균형 분석 파트를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수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험생 본인이라면 저라면 이쪽 일반 균형 분석 파트는 스킵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회계라든가 세법과 같은 과목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회계나 세법에서는 어렵다라는 파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또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는 스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재정학에서 이 일반 균형 분석 파트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나 못 맞추냐가 우리 전체적인 대세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험 전략상으로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보니까 23년도에는 요 파트에서 문제가 아예 나오질 않았고요. 22년도에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해에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문제 때문에 몇 시간씩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맞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쪽 파트를 스킵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자, 일단 저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강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쪽을 강의 안 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공부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어렵게 낑낑대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냐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사실은 이거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혹시 한 문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래버리면 맥 빠지잖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를 공부할지 말지는 수험생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일단 강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 균형 분석을 했는데 자, 부분 균형 분석은 분석이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분석이 정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을 할 건데 자, 이러한 분석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하버거란 사람이 제시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버거 모형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쪽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념을 조금 먼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X제가 있고 Y제 이렇게 두 종류의 재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너희들 X제 사 먹을 때 세금 내야 돼 라고 해서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바로 그게 개별 물품세가 됩니다. 우리 이러한 세금을 T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TX는요, X라는 재화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제에 대해서 세율 T%로 개별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X제의 가격이 1 플러스 T PX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X제의 가격이 T%만큼 세금이 붙게 되면 1 플러스 T의 PX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제에 대해서도 우리 개별 물품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TY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T%의 세율로 개별 물품세가 부과되면 Y제의 가격은 1 플러스 T의 PY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제에 대해서도 물품세를 부과하고 Y제에 대해서도 물품세를 부과했었을 때 자,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는 X제와 Y제 두 개뿐인데 X제와 Y제에 모두 다 T%의 세율로 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재화를 사 먹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T%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재화는 X재와 Y재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X재를 사 먹으면 T%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자, Y재를 사 먹어도 T%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화가 X재와 Y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요. 네가 X재를 사 먹든 Y재를 사 먹든 네가 뭔가 사 먹는다면 네가 사 먹는 돈의 T%는 세금으로 내야 돼 라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요 세금과 요 세금을 합치면 일반 소비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 세금과 요 세금을 합치면 결국 모든 재화에 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세금을 일반 소비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과 요 세금과 요 세금과 요 세금의 관계를 정리하면 요렇게 관계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X재에 대한 세금과 Y재에 대한 세금을 합치면 결국 모든 재화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재화에 돈을 쓰더라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합치면 양자를 합치면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리고 재화의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을 PY분의 PX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기초 경제학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재에도 T%의 개별 물품세 부과하고 Y재에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 X재 가격이 1 플러스 T의 PX로 바뀌고 Y재 가격도 1 플러스 T의 PY로 바뀌게 되는데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1 플러스 T가 생겼기 때문에 1 플러스 T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상대 가격 체계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 재화의 상대 가격 체계는요. 시장의 질서예요. 시장의 질서라서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거리가 있어요. 교통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도 신호등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신호등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호등의 신호를 보고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사고가 나지 않겠죠. 자, 만약에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 차가 이렇게 가버리면 둘이 부딪힐 거잖아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면 얘가 지나갈 때는 얘가 멈춰야 되고 얘가 지나갈 때는 얘가 멈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사고가 나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의 가격 질서는요.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하는데 그러한 신호등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교통 질서에 혼란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대 가격 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이 발생하게 돼요.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 가격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버리면 이제 후생 손실이 생기게 되고 우리 이 후생 손실 다른 말로 초과부담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되면은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X재와 Y재에 대해서 각각 T%의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재화에 대해서 T%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화를 사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돈을 쓸 때 T%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서 TX와 TY를 더하면 우리 이것을 일반 소비세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있는데 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X재에 투입되어서도 생산을 하고 Y재를 생산하는 데도 투입이 되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X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이 있고 Y재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X제 생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분 요소세라고 하고 TLX라고 합니다. 자, LX란 뜻은요. 자, 세금인데 어떠한 세금이냐면 노동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X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을 TLX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Y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은 TLY가 되는 거죠. 세금인데 Y 부분 생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자, 우리 이거는요. 자, 부분 요소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X제 생산에는 L과 K가 모두 일하고 있고 Y제 생산에도 L과 K가 모두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생산 요소에만 조세하는 것을 부분 요소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Y제도요. L과 K가 모두 투입되어서 Y제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노동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부분 요소세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TLX를 부과하고 TLY를 부과한다 이 말은 자, X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얘기고 자, Y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TLX와 TLY를 더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노동에 대한 세금이 될까요? 네, 맞아요. 자, 양자의 합은 결국 노동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일반 요소세라고 해요. 자, 요소세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요소세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앞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노동이 X제 생산에서 일을 하건 Y제 생산에서 일을 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노동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일반이라는 표현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X제에서 일하는 노동, Y제에서 일하는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이때는 일반 요소세가 됩니다. 노동이 어디에서 일을 하건 내야 되는 세금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생산 요소 중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도 있어요. 자, 이 자본도요. X제 생산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자본이 있고 Y제 생산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자본이 있을 건데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자, 먼저 TKX는요. X제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TK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Y제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TKY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양자의 세금을 합쳐주면은 결국 자본에 대한 일반 요소세가 된다는 것은 방금 아까 봤던 논리로 쉽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자본은요. X제 생산에서 일을 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Y제 생산에서 일을 해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말은 결국 자본은 일을 하면 돈을 벌면 바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자본은 너는 어디서 일을 하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양자의 세금을 합치면 TK가 되면서 우리 이 TK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면서 성격상 일반 요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합쳐 봅시다. 자, 우리 TL이 있고요. TK가 있어요. TL은 뭐였죠? 노동에 대한 일반 요소세예요. 자, 노동, 너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거였죠. 자, TK는요. 자본, 너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게 TK죠. 자, 그래서 TL과 TK를 합치면 생산 요소, 너희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조건 세금을 내.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가 됩니다. 자, 얘는 노동에 대한 과세고 얘는 자본에 대한 과세예요. 그런데 노동에 대한 과세와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합치면 결국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와 재의 합은 결국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서 너희들 일을 하면 세금을 내. 즉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가 되기 때문에 TL과 TK를 합치면 결국에는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앞에서 tx를 공부했고 ty를 공부했어요. tx가 뭐였죠? x제에만 부과하는 개별 물품세예요. ty는요. y제에만 부과하는 개별 물품세입니다. 그런데 자, x제에 대한 세금과 y제에 대한 세금을 합치면 결국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물건을 사든 돈을 썼다, 뭔가 샀다 하면 넌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얘와 얘를 합치면 일반 소비세가 됩니다. 네가 무엇을 사든지 관계없이 뭔가를 소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 t와 요 t는 보니까 표현한 방법이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둘은 결국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소득세와 일반 소비세는 결국 같습니다. 결국 같아요. 자, 이 둘이 왜 결국 같아지냐면 일단 요거의 합이 얘고 요거의 합이 얘인데 결국 얘와 얘의 합이 결국 얘와 얘가 같아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이 100만 원을 소비합니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소비를 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이 번 1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소비를 하면서 한 달 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소득세 20%를 부과합니다. 소득세 20%를 부과하면 이제 이 사람은 쓸 수 있는 돈이 80만 원으로 줄 겁니다. 1번. 쓸 수 있는 돈이 80만 원으로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얼마어치의 물건만 살 수 있습니까? 80만 원어치의 물건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소득세를 부과했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20%의 소득세를 부과했었을 때 발생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다른 세금을 부과해 볼게요. 너 100만 원 쓸 때 말이야. 너 돈 쓸 때 네가 쓰는 돈의 20%는 소비세를 내. 일반 소비세를 내. 네가 쓰는 돈의 20%는 세금을 내고 써.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려고 돈을 쓰려고 할 때 이 중에서 20만 원은 일반 소비세를 내야 돼요. 그죠? 이 중에서 20만 원은 일반 소비세를 내되니까 내가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이 경우에도 80만 원밖에 못 쓰는데 자, 이때는 일반 소비세 20%를 부과했었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소득세 20%를 부과하면요. 자, 100만 원이었던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20만 원을 내고 나니까 80만 원어치밖에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요거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소비세 20%를 부과하면요. 너 돈 100만 원 쓰려고 하니? 너 그런데 일반 소비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쓰는 돈의 20%는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하면 자, 내가 원래 100만 원 썼는데 그중에서 20% 세금을 낸다 하면 20만 원 빼고 너 나머지 80만 원만 순수하게 물건 사는데 지출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80만 원어치만 물건을 살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자, 소득세 20% 부과 하나, 일반 소비세 20% 부과 하나, 결국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의 소득세액과 이때의 일반 소비세액이 20만 원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소득세와 일반 소비세는 결국 양자가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제가 좀 미리 준비해온 사례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득이 100만 원이고 현재 이 100만 원으로 X제를 60만 원어치, Y제를 40만 원어치 소비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소득세 20%를 부과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원래 100만 원의 소득으로 X제와 Y제를 6대 4의 비율로 소비하고 있었는데 소득세 20%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8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0만 원의 소득으로 X제와 Y제를 6대 4의 비율로 지출을 하게 되면 X제는 이제 48만 원만 소비할 수가 있고 Y제는 32만 원만 소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X제와 Y제 소비액을 합치면 80만 원만 소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똑같은데 이제는 일반 소비세 20%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자, X제를 소비해도 20% 세금 내야 되고 Y제를 소비해도 20% 세금 내야 돼요. 따라서 원래 X제에 대해서 60만 원을 소비하는데 60만 원 중에서 20% 세금을 내야 되니까 20% 세금 내고 남은 80%만 순수하게 X제 소비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제 소비액은 48만 원이고 Y제 소비액은 32만 원이 돼서 결국 양자의 합은 80만 원이 됩니다. 자,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소득세 20%를 부과하나 일반 소비세 20%를 부과하나 결국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소득세와 일반 소비세는 일치한다. 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자, X제에는 L과 K가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X제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이 있고 X제 생산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각각 부분 요소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 세금과 요 세금을 합치면 결국에는 X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TX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X제에 대한 세금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Y제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세금과 Y제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합치면 결국 이것은 Y제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Y제에 대한 세금이 돼요. 우리 이것들 다 개별 물품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번에 한번 세로 더해 볼게요.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요. 노동아, 네가 X제 생산에서 일을 하건 Y제 생산에서 일을 하건 어쨌거나 노동, 너는 그냥 일을 하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얘와 얘를 합치면 일반 요소세 TL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일반 요소세 TK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 TL과 TK를 합치면 결국 모든 요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합치면 결국 뭐가 된다? 소득세가 된다. 자, 노동으로 일해서 돈을 벌건 자본으로 일해서 돈을 벌건 어쨌거나 돈을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TL과 TK를 합치면 소득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TX와 TY를 합치면 결국 일반 소비세가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요거를 합친 게 소득세고 요거를 합친 게 일반 소비세인데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비세와 소득세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도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뒤에 우리 이제 일반 균형 분석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97페이지에 있는 개별 물품세, 일반 소비세, 그다음에 부분 요소세, 일반 요소세 이것들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하버거의 모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벌써 여기까지만 수업을 해도 꽤 헷갈리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 과정 들어갈게요. 자,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존재하고 생산물은 X제와 Y제를 생산합니다. 딱 생산 요소는 L과 K 두 가지뿐이고 생산되는 재화 또한 X제와 Y제 두 개뿐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의 부존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뭐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지 않고 딱 일정한 양으로 주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부분 간의 요소 이동은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던 노동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을 하던 자본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문 간 요소의 이동은 자유롭다 이 얘기이고요. 자,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자, 생산 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이 얘기인데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기초 경제학 때 강의를 했었죠. 자, 우리 투입되는 요소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2배가 되면 산출량도 2배가 될 때 우리 이러한 관계를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2배가 되면 L과 K를 2배 투입했었을 때 생산되는 양도 2배가 되면 우리 그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생산 요소를 2배 투입했는데 생산되는 양이 2배 이상 증가되면 2배보다 더 많이 증가되면 우리 그때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했습니다. 체증.
만약에 곱하기 3이면 체증이 되는 거고 곱하기 2면 불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배 투입했는데 아웃풋이 1.5배만 나오면 우리 그때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고 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모든 소비자의 선호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똑같다라는 뜻인데 이따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별 물품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총 4가지 종류의 조세가 나오는데 4번, 5번, 6번, 7번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7번. 부분 요소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장 내용이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따라서 7번 부분 요소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 요소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4번 개별 물품세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6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물품세를 볼게요. 자, 우리 개별 물품세는요.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죠. X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Y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X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치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X재가 노동집약재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X재는요. 노동집약재일 수도 있고 자본집약재일 수도 있는데 먼저 노동집약재라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먼저 분석하겠다 요 얘기예요. 선생님, 노동집약재가 뭐고 자본집약재가 뭔가요? 여러분, 노동집약적 재화가 있고 다음에 자본집약적 재화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례가 바로 가발 공장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 가발 공장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인조 두피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뜨개질로 그 머리카락을 심는 거래요. 그래서 아직도 기계로 머리카락을 막 박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뜨개질로 머리카락을 심는 방식이라서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본 설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의 고용이 많이 필요한 업종을 노동집약적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우리 반도체 생산 설비는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생산 라인을 깔고 거기에서 소수의 인원이 투입돼서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생산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자본집약적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요소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요소집약도 L분의 K입니다. 자, L분의 K는요. 노동 한 단위당 투자된 자본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어떤 빵 공장이 있는데 어떤 빵 공장이 자, 1번 빵 공장이 있고 2번 빵 공장이 있어요. 1번 빵 공장은 제빵사가 10명입니다. 자, 2번 빵 공장도 제빵사가 10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1번 빵 공장은 오븐이 10대가 있고요. 2번 빵 공장은 오븐이 20대가 있대요. 자, 그러면 1번 공장과 2번 공장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자본집약적입니까? 우리 이때는 요소 집약도를 구해보면 돼요. 자, 우리 요소 집약도는요, L분의 K라고 했죠. 자, L분의 K는 사람 한 단위당, 즉 제빵사 한 명당 5분의 개수를 구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L분의 K가 얼마 나올까요? 요건 1이죠. 제빵사 한 명당 5분 한 대씩 갖고 일을 하는 셈이죠. 근데 얘는요, 제빵사 한 명당 5분 2대씩을 갖고 일을 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1번 공장에 비해서 2번 공장이 자본집약적인 공장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 공장보다는 2번 공장이 자본집약적이고 1번 공장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L과 K가 있는데 두 산업 부분에 L과 K를 놓고서 상대적으로 L과 K가 더 큰 쪽이 자본집약적이고, 죄송해요. 이쪽은 가발 공장이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L과 K가 더 큰 쪽이 자본집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먼저 X재는 노동집약적 재화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집약적 재화인 X재에 대해서 TX의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면 X재의 가격이 1 플러스 T의 PX로 상승하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되면 종전보다 X재의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X재, 비싸진 X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Y재의 소비로 수요가 전환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재가 있고 Y재가 있는데 X재에 대해서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X제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X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대신 Y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X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X제에 대한 생산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X제가 비싸져서 사람들이 X제를 덜 수요하면 자연히 X제에 대한 생산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X제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X제 산업에, X제 생산에 고용되어 있던 L과 K라는 생산 요소도 해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삼성전자 휴대폰이 예전보다 덜 팔리면 삼성전자 휴대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해고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X제가 종전보다 비싸져서 덜 팔리게 되면, 덜 수요하게 되면 X제 생산도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X제 생산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과 자본의 해고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X제가 노동집약적 재화라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제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이 이런 식으로 고용되어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노동이 이만큼, 자본이 이만큼 고용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X제 생산을 줄이겠대요. 자, 이제 X제를 이렇게 생산을 줄이겠대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노동이 해고되겠죠. 이만큼의 노동이 해고되고 그리고 요만큼의 자본이 해고될 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더 해고가 많이 되죠? 당연히 집약적으로 더 많이 고용되어 있던 노동의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가발 공장이 있는데 가발 공장이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자, 사람도 해고될 거고 가발을 만드는 그때 필요한 기계도 해고가 될 건데 근데 사람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의 해고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해고되게 되면은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인 임금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당연히 임금은 하락하겠죠. 대량의 실직자가 나오게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X제가 노동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X제의 생산이 감소할 때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임금은 하락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X제 부분에서 해고된 L과 K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가정에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해고된 L과 K는 어디에서 다시 제공된다? 여기 L에서 재고용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Y제죠. Y제는요. 아까 우리가 자본집약적 재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이 생산이 증가하죠. 자, 비싸진 X제 대신에 사람들이 Y제를 더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Y제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제는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 요소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때 Y제는 자본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욱더 많이 고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제는 자본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Y제의 생산이 증가할 때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의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자본에 대한 가격은요,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요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노동은 대량 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고 자본은 Y제에 많이 고용되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노동집약자인 X제에 대해서 TX라고 하는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X제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X제의 생산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X제에 고용되어 있던 L과 K가 해고되는데 상대적으로 X제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노동의 해고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동의 해고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Y제는
X제는요, 자본 집약적 재화인데 Y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Y제 생산도 증가해야 돼요. 따라서 Y제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 요소를 고용하게 될 건데 Y제는 자본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제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우리 두 가지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R분의 W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R분의 W라고 쓰면요, 두 가지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재화의 상대 가격을 PY분의 PX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예요? X제, Y제라는 두 개의 재화의 상대 가격이고 요거는요,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상대 가격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요소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자, W는 작아지고 분모인 R은 커지니까 요 분수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요소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만약에 X제가 자본 집약적 재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X제가 자본 집약적 재화인데 X제에 대해서 TX에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X제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서 X제의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앞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X제에 고용되어 있던 생산 요소가 해고돼야 되는데 X제가 자본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해고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서 이때에는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서 해고된 L과 K는 Y 부분에서 다시 재고용될 건데, 자, Y제는요, 노동 집약적 재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Y제는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때 Y제는요, 노동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를 고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합니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상승하게 돼요. 따라서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요소 상대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W는 커지고 R은 작아지기 때문에 요소 상대 가격은 커지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의 결론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X제와 Y제는 둘 다 노동 집약적 재화이거나 둘 다 자본 집약적 재화일 수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L과 K 요소 집약도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인지 자본 집약적 산업인지가 결정되는 건데, 부등호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가 더 크면 다른 거 하나는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가 자본 집약적 재화이면 다른 거 하나는 노동 집약적 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양자가 같으면요,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으로 할 수가 없죠. 자, 같아버리면 둘 다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요것들도 불변, 요것도 불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는 상정하지 않고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더 크고 작은 경우를 전제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재화가 모두 다 노동 집약적 재화이거나 모두 다 자본 집약적 재화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정리하면요,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결국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자, X제가 노동 집약적 재화일 때가 있었고 X제가 자본 집약적 재화일 때가 있었는데, X제가 노동 집약적 재화일 때 X제에게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노동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은 하락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X제가 자본 집약적 재화일 때 TX를 부과하니까 자본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사실 요거는 요소 상대 가격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뭘 알 수가 있냐면,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X제에 대해서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 X제에 집약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생산 요소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제에 대해서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X제에 집약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생산 요소가 노동이라면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X제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X제에 집약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생산 요소가 자본이라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 물품세의 효과는 넘겨보시면 299페이지 맨 위에 원천 측면 나오죠. 자,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결론 이해하시겠죠? 자, 아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X제가 노동집약제일 때 X제에게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의 공급자, 노동 공급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 얘기고,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의 공급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요 얘기예요. 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X제에 대해서 개별 물품세 부과했더니 이러이러해서 요소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이러이러해서 결국에는 요소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소 상대 가격이 요만큼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요만큼 하락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이 경우에도 얘가 이만큼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가 요만큼 상승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 변화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의 결정 요인을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게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정도예요. 자, 첫 번째 요소 집약도의 차이인데, 여러분 요소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X제에 노동이 많이 고용되어 있고 자본이 조금만 고용되어 있느냐. 자, 이때는요, X제에 자본이 얼마나 많이 고용되어 있고 노동은 얼마나 조금만 고용되어 있느냐. 바로 그게 요소 집약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X제가 노동집약제일 때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고용되어 있고 자본은 조금만 고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노동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노동집약제였어. 그런데 이러했을 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노동이 얼마나 해고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해고되겠죠?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해고될 겁니다. 그러면요,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요, 엄청 하락하겠죠? 노동의 가격이 엄청 하락하니까 요소 상대 가격은 대폭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 극명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거 암기해야겠지만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X제가 노동 집약제고 Y제가 자본 집약제이면 X제의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고용되어 있고 자본은 조금만 고용되어 있고, Y제의 경우에는 자본이 엄청나게 고용되어 있고 노동은 조금만 고용되어 있어야 이렇게 두 제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야 X제 세금 부과했었을 때 노동이 대량으로 해고되면서 임금이 대폭 하락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우리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X제의 가격이 비싸진다고 했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X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X제의 생산을 줄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조세를 부과해서 X제의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은 대폭 감소할까요? 네, 대폭 감소하겠죠.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액션을 넣을게요.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조세를 부과해서 X제 가격이 약간 상승했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가격이 약간만 상승해도 X제에 대한 수요량은 대폭 감소할 거고, 그에 따라서 X제의 생산량은 대폭 감소할 거예요. X제의 생산이 이렇게 대폭 감소하면 X제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은요, 역시 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역시 임금은 대폭 하락하게 돼서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폭도 커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쉽게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대체 탄력성이에요. 자, 대체 탄력성이 무엇인지는 기초경제학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대체 탄력성은요, 자, 생산자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고용해서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항상 안전하 선화 비용 극소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약간만 더 싸지면 그 생산 요소의 고용
고용을 대폭 늘리고 싶어 합니다. 자, 만약에 노동의 가격이 1% 싸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의 고용을 대폭 늘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대폭 늘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가능해야 하냐면, 자, 사람을 대폭 고용하려면 자본이 하던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을 고용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본을 해고하고 자본이 하던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 있으면 노동이 조금만 싸지면 사람을 대량 고용해서 자본을 해고하고 자본이 하던 일을 노동이 대신하게 해서 자,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의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포스코 용광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용광로가 있어. 그런데 사람의 인건비가 하락했네? 그럼 포스코에서 야, 요새 인건비가 내려갔어. 인건비가 내려갔으니까 사람에 대한 고용을 늘리자. 우리 사람의 고용을 늘려서 용광로가 하던 일을 대신 하도록 할까? 요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인건비가 싸지더라도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모여도 용광로가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광로가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대체 탄력성이 낮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 탄력성이 낮다. 자, 그래서 대체 탄력성은 사람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간의 서로의 일을 얼마나 쉽게 대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김밥 공장에서 김밥을 싸는 기계가 있고 김밥을 싸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요, 대체가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김밥 싸는 기계가 비싸지면 대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서 기계 대신 사람이 김밥을 싸면 되고요. 반대로 인건비가 비싸지면 사람을 해고하고 김밥 싸는 기계로 대신 김밥을 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 기계의 대체가 용이해. 그럴 때는 대체 탄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와 같이 사람과 용광로 이런 거는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대체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X제에서 노동의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Y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임금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 값싼 노동력을 많이 고용하고 싶겠죠. 그죠?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L의 고용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Y제는 자본 집약적 재화이거든요. K가 주로 일을 하는 부문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자본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체 탄력성이 높다면, 사람이 자본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네, 대량으로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여기에선 잘렸지만, X제에선 잘렸지만 Y제에서 환영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렇기 때문에 Y제에서 고용될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Y제에 가서 K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어 라고 하면 Y제에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금의 하락폭이 작아질 거예요. 임금의 하락폭이 작아질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잘려도 Y제에서 일할 수 있거든? 이러면서 임금의 하락폭이 작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체 탄력성이 작대. 지금 제 교재와 같이 대체 탄력성이 작대. 자, K가 하던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대. 라고 한다면 사람이 싸져도 Y제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고용을 늘릴 수 있어요? 별로 못 늘려요. 왜? 사람을 많이 고용해봤자, 값싼 노동력을 많이 고용해봤자 K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Y제는요, 사람을 굳이 많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뽑아봤자 자본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X제에서 사람이 잘렸어. X제에서 사람이 잘렸는데 이 사람들이 Y제 생산에 재취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이 커져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에 요소 공급의 가변성인데, 자, 요소 공급의 가변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 지울게요. 너무 필기를 많이 해서.
자, 우리가 요소 공급 곡선을 두 가지 경우로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임금이고 여기는 고용량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1번 경우가 바로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2번은요.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1번 경우는요. 자, 반드시 일정한 사람의 숫자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이 낮으면 2명만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임금이 많을 때는 뭐 12명이 일을 한다고 한다. 또는 임금이 중간 정도일 때는 8명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임금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무조건 일정한 숫자의 사람이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는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 X제의 생산을 감소시켜. X제의 생산을 감소시키면 X제에 고용되어 있던 L과 K를 해고시켜야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X제 생산한테 X제 기업가한테 싹싹 빕니다. 월급을 엄청나게 낮춰도 좋으니까 제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게 1번인 경우예요. 우리 10명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임금이 대폭 내려가더라도 꼭 저희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1번의 경우고, 자, 2번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X제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L과 K를 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 경우에는 그래서 임금이 내려가면 에이, 그럼 나 일 안 할래? 나 그냥 일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임금이 내려가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버려요. 그러면 이래버리면 임금이 덜 내려갑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버리면 임금이 덜 내려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직원한테 월급을 조금 깎자고 해. 월급을 조금 깎자고 하니까 직원이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꼭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 봐라, 얘는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네. 그러면 얘는 월급을 많이 깎아도 되겠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월급이 많이 깎여요. 근데 자, 두 번째 사람한테 너 월급 조금 깎자 라고 하니까, 그래요? 에이, 저 그럼 그냥 안 할래요. 저 그냥 일을 그만둘래요. 저 그냥 퇴사할래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일해 라고 하겠죠. 지금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사장님, 저는 꼭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임금이 많이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임금을 조금 깎으려고 하니까 난 그럼 일 안 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면서 임금을 덜 깎을 수, 또는 임금이 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거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랬을 때 임금이 더 크게 하락해요. 아시겠죠? 임금이 더 크게 하락해. 근데 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면 임금이 덜 하락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소 공급의 가변성이 작으면 결국 이 말은 요소 공급이 고정적이란 말이죠. 요소 공급의 가변성이 작다라는 말은 요소 공급이 고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고정적이다 이 말은 요 1번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가까워지면 임금이 대폭 하락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소 집약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체 탄력성, 요소 공급의 가변성인데 요거를 초자를 따서 4가지를 암기해 주세요. 집탄대변, 이렇게 초자를 타주세요. 집탄대변. 우리 그래서 집탄대변인데 위에 거 2개는 플러스고 아래 거 2개는 마이너스예요. 자, 요 위에 거 2가지는 크면 클수록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도 커집니다. 그런데 요 아래 2가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이 커집니다. 집탄대변 요렇게 초자를 따서 암기해 주세요. 뿔뿔마마, 집탄대변 뿔뿔마마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해서 시험장에서 지문 하나하나 보면서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답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 왜냐면 그냥 이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때는 그런가 하고 따라왔는데 내가 책도 없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거였나? 뭐였지 하면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암기를 해주신다면 집탄대변이라고 초자를 따서 자, 요소 집약도의 차이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그리고 대체 탄력성의 크기, 요소 공급의 가변성, 집탄 대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뿔뿔마마이다. 뿔뿔마마 할수록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물품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조금 지우고요. 자, 우리 그래서 XJ에 대한 개별 물품세를 부과했었을 때 XJ가 노동집약제이냐 자본집약제이냐에 따라서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방향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 먼저 이 경우에는요. 노동의 가격이 싸지죠. 자, 노동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의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했죠? 요소 집약도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요소 상대 가격. 얘는 뭐라고요? 요소 집약도인데 여러분 요거 이제 암기하세요.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방향과 요소 집약도의 변화 방향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 둘의 변화 방향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따라서 얘가 하락하면 얘도 하락합니다. 자, 얘가 하락할 때 왜 얘도 같이 하락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소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임금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에 비해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저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기업가들은,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의 고용을 늘리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고용은 증가하게 되고 자본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요소 집약도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는요. 자, 노동의 가격이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죠.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의 고용은 줄이려고 할 거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의 고용은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요소 집약도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때마다 하나씩 따져가면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연결시키면 돼요. 왜? 얘의 변화 방향과 얘의 변화 방향은 항상 일치해. 얘가 하락하면 얘도 감소해. 이해하시겠죠? 얘가 상승하면 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항상 변화 방향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자, 얘가 이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바로 얘의 변화 방향과 얘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은 각각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요소 집약도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 아까 우리 결론 마지막 이거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천 측면에서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 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 그래서 X제가 노동 집약제일 때에는 자, 과세가 이루어진, 조세가 이루어진 X제에 집약적으로 고용된 생산 요소인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노동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많이 진다는 것이고 X제가 자본 집약제일 때는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본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